저희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좀 약간 고급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서 이렇게 GV를 하게 되고 이 작품과 굉장히 어울리는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메가박스 성수가 더 좀 특별해지는 느낌입니다. 감독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네, 안녕하세요. 저 드림팰리스를 쓰고 연출한 가성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개봉으로 관객 때 만나셨는데 또 소감 한 말씀 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약간 지금 심리적으로 상당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하고 네, 칭찬해 주실지 혼내 주실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여기 자리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무겁게 끌고 가는 김선영 배우님께도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안 가시고 남아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딱 지나가면서 못 봤어요. 겁나가고 다 갔을까봐. 근데 감사합니다. 문이라도 막지 그러셨어요. 앞에서 못 나가게 문이라도 막지 그러셨어요. 또 그거는 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가셨습니다. 네, 이윤지 배우님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드림팰리스에서 수인역 연기한 이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윤지 배우님은 좀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또 이렇게 김선영 배우님처럼 가셨을까봐 걱정하셨어요, 관객분들이? 네. 집에 가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약간 너무 긴장되고 또 언니랑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스케줄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직전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관 들어오기 직전에 감독님한테 떨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너무 떨고 있는 거예요. 네. 긴장되지만 그래도 또 행복한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도 지금 떨고 계셨고 이윤지 배우님도 떨고 계셨고 또 이렇게 김선영 배우님은 좀 걱정하고 계셨는데 관객분들이 이윤지 배우님께도 좀 용기 내라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드님으로 갈까요? 네, 최민영 배우님. 네, 이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자신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또 자신만만한 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드림팰리스에서 동욱 역을 맡은 최민영입니다. 어떤 기분이신지도 한번. 저는 항상 감독님이랑 선배님들 덕분에 뒤에서 잘 부담감은 조금 덜하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달리 이 영화는 들어야 될 얘기도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하실 말씀도 많은 어떤 그런 주제를 우리한테 던져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독님, 가성문 감독님께 좀 저는 첫 질문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감독이 되게 야심만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소재를 한 영화에서 이런 주제를 한 영화에서 우리를 생각하게 해서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켄 로치의 문제의식과 봉준호 감독님의 장르 법칙이 같이 만난 게 아닐까? 보통 이 두세 개가 같이 얘기되고 같은 영화제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한 영화 내에서 뭉뚱그려진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담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어떻게 이 영화 출발하게 되셨는지 그런 도전의식 있으셨는지도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영화라는 작업이 대의가 먼저 가면 막상 결과물은 좀 별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출발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좀 뭔가 언어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과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이 인물들이 되게 오해를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뭐 그런 시기를 좀 지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왜 내 인생은 약간 이렇게 어렵지? 이런 어떤 불만 속에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실은 되게 사소한 곳에서 출발을 했는데 평소에 좀 생각하는 것들이 좀 그 켄로치와 봉준호와 같아서 그랬는지 그런 그 두 감독님 상당히 존경하는 감독님입니다. 네. 갑자기 켄로치 감독과 봉준호 감독을 존경하는 말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평소 민감하죠? 누구나 진짜 그렇듯이. 네, 제가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그럴 정도의 경제력이 아직 되진 않는데 그 저희 집이 그 등본 떼면 3장 나오거든요. 그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서울에도 살고 경기도에도 살고, 그래서 사실 저는 고향이랄 곳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다 다른 곳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 집에서 짐 빼서 다시 옮겨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이 가족들이 토의하는 과정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특히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 빌딩 숲에 사는데 보통 내 건 거기 없잖아요. 저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진짜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를 떼놓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이 이사 많이 다니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공감 지점도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선영 배우님께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긴 해도 이 문제를 이제 노동운동과 결합을 시켜서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우님이 시나리오 보셨을 때, 제안 받으셨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네. 저는 합의 보고 나온 피해자에 대한 깊은 조명이 가장 세게 왔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이거 엄청 울리죠? 그쵸, 엄청 울리죠. 괜찮으세요? 들으시기에는? 이렇게 하면 들려요? 마이크를 2개만 쓸게요. 제가 그럼 끌게요. 제게 더 많이. 이거 끌까요? 하나만, 둘 중 하나 끄세요. 이걸로 할까? 네, 똑같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는, 합의 보고 나온 피해자에 대한 깊은 조명이 느껴졌고, 이 여자를 내가 안 하면은, 이 여자를 내가 외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멍한 시간이 좀 있었어요. 창가에서 어차피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이걸 끌게요. 이거 끌까요? 이거 가지고. 네.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마이크마다. 네, 그러면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실 이제 내가 안 하면 이 캐릭터를 어떻게 할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배우로서는 이 역할은 욕심이 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선영 배우님께서 많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긴 하셨지만, 이렇게 온전히 영화를 모두 끌고 나가는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는 또 하나의 부담이기도 하고 욕심이 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작품으로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연기력도 인정을 받으시지만 수상을 또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배우로서 한 단계 또 이제 내가 좀 약간 성취를 했구나 이런 느낌도 드셨을 것 같다. 성취를 했구나 이런 느낌, 성취에 대한 느낌도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네, 그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성취? 글쎄요. 성취감보다 그냥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고 외국에서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가 상을 받았는데 겨우시었어요.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셨고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로마 영화제로 많은 이제 그 영화인들이 또 주목하는 아시아 영화를 소개하는 또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성취감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 내가 외국에서 먹히는구나. 내 언어를 못 알아듣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기가 먹히는구나. 제가 최근에 그 브로커 그 고레에다 감독님도 한국의 아줌마 찾아보다가 저를 딱 집으신 거거든요. 그 잠깐 나가는 장면. 그리고 그 리턴 투 서울 그것도 프랑스 그 데비추 감독이 또 이렇게 하다가 딱 집은 거란 말이에요. 글로벌하게 내가 먹히는구나. 이제 영어만 하면 되겠다. 내가 외국을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아쉽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리턴 투 서울에서는 현란한 영어 연기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셔가지고 영어를 못한다는 말씀은 좀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글로벌하게 네, 지금 중년 여성 캐릭터를 또 소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좀 네, 데이비추 감독이나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님은 이렇게 그 이 역할을 떠올릴 때 김선영 배우님을 좀 이렇게 바로 떠올릴 정도로 높이 평가하시는데 감독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드림 필리스를 끌어나갈 역할로 김선영 배우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네. 일단은 김선영 선배님이 뭐 똑같은 장면들을 해도 그 디테일이 좀 다른 것들은 보셔서 아시고 그 이번 영화에도 제가 이번에 좀 영화를 다시 보고 왔거든요, 집에서. 네네. 근데 그 한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제가 이전에는 캐치를 잘 못했던 장면인데 그 저 뭐냐 그 기억이 안 나. 아니요 그 구치소에서 그 우리 수인이 그 언니가 했잖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갑자기 들면서 그럼 이제부터 그만해라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그 괴물의 그 송강호 선배가 그렇게 약간 감정이 확 바뀌는 장면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길어질 얘기가 아니긴 한데 저기 현서가 우리 그 원효대교 아래에 있어요 하다가 야 이 삐리리야 하는 그 인상적인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디테일들을 되게 김선영 선배님이 많이 제가 봤을 때는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지점들을 제가 뭔가 언어화하고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혜정이라는 인물이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잖아요. 복합적이고 되게 미움도 많이 받고 이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원래 알고 있고 이야기들을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과는 달리 엄청 깊은 생각들과 연기에 대한 고민들과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관심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셨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해정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했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 여우주연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김선영 배우의 어떤 지점들을 확 펼쳐줬다라는 생각이, 그런 장을 열어줬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번 작품 보면서 이윤지 배우님께도 놀랐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 베테랑이라고 항상 생각해 왔었거든요. 사실 이제 익숙한 어떤 그 플랫폼, 그 플랫폼에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작품으로 거의 독립영화계 입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윤지 배우에게 굉장히 익숙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좀 깨준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 보던 얼굴을 바꾸거나 못 보던 역할을 받고 더 많은 역할들을 이 배우에게서 보고 싶다라는 욕심까지 났던 그런 도전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윤지 배우님께도 또 이렇게 수인 역할 하시면서 제안 받았을 때 어떤 생각하셨고, 어떤 또 욕심이 있으셔서 도전하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저를 항상 보지만 TV에서 브라운관으로 만났던 제 얼굴이랑은 너무 다른, 못 보던 얼굴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낯설으셨어요? 그쵸. 그리고 물론 규모도 이렇게 스크린에서 제가 거의 이런 얼굴로 말하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에 선에 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새롭고, 사실은 오히려 더 하는 게 더 익숙했던 저한테 완전히 제로 베이스의 얼굴로 시작하고, 또 그런 새로운 시작 스스로도 조금 새로운 시작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제 삶의 시기에 수인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훨씬 더 좋고 진짜인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서 수인으로서도 너무나 좋았지만 저 개인적인 배우 이윤지로서의, 또 인간 이윤지로서의 삶에서도 이 드림필리스 만난 것이 굉장히 다시 뭔가 되게 좋은 출발을 예기치 않게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저 민낯을 보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스크린이라는 규모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것, 비춰지는 것들이 배우들한테도 어떤 도전이라는 압도적인 크기로 얼굴을 바라보게 하고 표정들을 쓰는 것들이 그런 감흥을 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윤지 배우님은 좀 생각하지 못한 카드, 안 쓰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같이 작업하게 되셨는지. 네, 일단 제가 옛날에 이윤지 배우님 작품 하나를 본 게 있어서 그게 좀 인상 깊게 남았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드라마든 연기든 텍스트가 다를 뿐이지 그 텍스트를 벗겨내고 이분이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 되게 연기 잘하신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연기적인 부분 때문에 캐스팅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수인이란 캐릭터가 되게 되게 화살을 맞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혜정은 진작에 포기한 사람인데 수인은 그것보다 사람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보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되게 이 사람들한테 되게 조심스럽고 눈치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강인하게 자기가 파괴될 때까지, 나의 아이들이 저렇게 방치될 때까지 내버려둘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깊은 마음 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대반, 그 다음에 이 방송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런 선배님의 어떤 좀 성정 같은 것들이 방송에서 다 표현되지는 않지만 좀 추정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멀지만 또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해서 네, 좀 지인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도 많이 거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관객들은 너무 좋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배우님들을 발굴해 줄 때 굉장히 좀 약간 희열을 느끼는데 감독님께서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캐스팅이지 않았나 싶고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영 배우님, 저는 지금 뭐 사실 엑소키티를 너무 직전까지 보고 와가지고 여기 지금 영어 제일 잘하시는 네, 글로벌 배우님이 진짜 오셨네요. 네. 근데 늘 이렇게 좀 약간 잘 못 사는 캐릭터를 21에서도 집이 없어가지고 그죠? 네, IMF 직격탄 맞은 가정, 엑소키티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또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연기를 했고 이번 작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역할이기도 했어요. 또 어떤 도전이셨는지. 네. 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어떠한 가정 형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제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사실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번 작품을 하면서 너무 좋았고 감사했던 거는 제가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해오던 작품이 제가 처음으로 연기를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고 연기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가장 해보고 싶은 역할 혹은 작품이랑은 거리가 조금 있는 작품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 이유는 조금 편한 것나 하고 싶은 것보다 좀 잘 못하고 익숙하지 않고 나중에 도전해보기 겁이 날 것 같은 작품들을 더 했었던 것 같고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감독님이랑 오디션을 보고 작품을 하게 되고 처음에 대본을 읽었을 때 정말 너무 제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어느 장면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힘들었던. 장면이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동욱이라는 캐릭터가 저라는 사람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고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촬영을 하면서는 그 동욱이가 감독님의 유년 시절이 많이 담긴 캐릭터여서 그런지 감독님께서 굉장히 명확하고 디테일한 설계가 있으셨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들의 해답을 찾는 게 이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어쩔 때는 감독님께서 주시는 디테일한 코멘트나 어떤 지시들이 조금 수수께끼처럼 와닿을 때도 있었고 또 반대로 너무 명확한 길라잡이가 되어주신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감독님 사실 이제 동욱은 이 부조리한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약간 질문자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감독님의 유년 시절을 좀 투영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이 캐릭터의 중요성이 있었는지. 이 캐릭터의 중요성은 사실 다 중요해서 혜정수인 동욱이 다 중요해서 뭐 하나가 더 중요한 건 저한테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욱이의 어떤 캐릭터의 중요성은 일단은 제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저에서부터 시작한 게 맞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제가 바라보는 이 사회, 세상, 제가 어릴 때 바라봤던 그런 세상에 대한 해답이 없는 상태의 캐릭터가 동욱인 거고 그리고 사실 그것을 찾아 나가서 제가 좀 나이가 먹고 머리가 커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나가는 게 이 2시간짜리 영화 혜정과 수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동욱이란 캐릭터는 되게 대책 없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왜 우리 엄마는 분리수거를 똑바로 안 할까 하는 그런 정의감으로 사실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이 실제 혜정과 수인이 겪는 세상은 그렇게 하기에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민영 배우님이 이렇게 뜨실 줄. 네.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어떤 점에서 좀 매력적인 배우인지 최민영 배우님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일단은 최민영 배우는 사실 이 나이 대 배우들 오디션을 통해서 좀 보면 일단은 좀 뭔가 야망을 머금은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눈만 봐도 이글이글거리고 되게 스타성 있어 보이고 하지만 사실은 그 최민영 배우를 봤을 때는 되게 투명한 사람이고 모든 것들을 제가 얘기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아역부터 연기를 해왔기 때문에 A와 B, C, D에 대해서 다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배우였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사실은 뭐 제가 좀 어렵게 말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걱정 안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또 최민영 배우님의 매력을 한번 탐구를 해봤고요. 각 캐릭터를 연기를 하시면서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배우님들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혜정은 이 연기를 하는 게 아까 이제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참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만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망이긴 한데 그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남편의 목숨값이라는 게 있었고 그 이후에 아파트를 장만하고 나서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늘 눈치를 보는 듯한 웃고 있는데도 그 상태의 그 심리 상태를 가지고 계속 연기를 한다라는 그 캐릭터의 어떤 마음을 구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거기서 어떤 또 해답을 찾으셨을지 스스로는 어떻게 포인트 두고 연기하셨는지. 아까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안 하면 이 혜정을 외면하는 거네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고 내가 아니어도 잘할 사람 너무 많죠.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혜정이라는 인물을 되게 깊이 좀 느껴봤는데 이거를 살아있는 이 사람을 내가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그렇게 그 얘기였고 연기의 포인트요? 중점을 두고 저는 이제 특별히 연기할 때 중점을 안 둬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보통 아까도 말씀 잠깐 주셨는데 제가 이런 영화에 대한민국에서 소위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이런 역할을 할 기회가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을 멋있게 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낙하산이에요. 왜냐면은 저의 극단 배우 한 10년 동안 저를 거의 추종자처럼 쫓아다니는 여배우가 있는데 그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계속 걔가 보여줬겠죠. 봐라 이 배우 좀 봐라. 거의 걔는 저의 어떤 거의 추종자거든요. 10년이 넘었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만 아세요. 어차피 다 찍으니까 나가겠죠. 그런 상황이고 포인트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이렇게 큰 역할을 맡을 기회도 없을 뿐더러 작은 역할이어도 첫 미팅에 가서 제가 이해 안 되고 이 말 왜 하는지 모르고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자 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왜 말해요? 첫 미팅이나 두 번째 미팅에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혼자 대본 보고 그 다음에 그 촬영 가서 슛하면 던져질 준비가 다고, 특별히 제가 감정적으로,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기자님들한테, 배우가 감정을 그렇게 깊은 슬픔, 절망, 좌절, 고난을 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죠. 그게 없어서 문제인 거죠. 그건 당연히 기쁜 일이고 너무 재밌고, 당연히 컷하고 연민이 들으니까 폭풍 오열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슬픔이 금방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울면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슬픔을 연기하고 고난을 연기하고 이런 거는 저는 너무 배우한테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액션이 힘들죠. 액션 맞고 때리고 달리고 했던 거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사실 그런 게 오히려 더 힘들지, 이거는 너무너무 축복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영화가 빠른 시일 하나만 더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네, 솔직한 생각입니다. 네, 다른 또 극단 배우가 가스라이팅을 다른 감독님께 또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윤주 배우님도 네, 또 이렇게 연기하시면서 가지셨던 느낌을 좀, 그러니까 그 중점 부분을 또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수희는 혜정이 걸어온 길을 그 조금 다른 타이밍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상황에 처하면 같은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가장 좀 약간 그 배우님을 괴롭혔던 지점,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고, 그 풀어나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연기하시면서. 책 보고 거의 바로 대답 드렸는데요. 꼭 수인의 말을, 글씨로 써져 있는 수인의 말을 꼭 제 입으로 뵙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책을 봤을 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누가 이 여자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제가 극 중에서 언니와 처음에는 같은 입장에 이제 슬픈 입장에 처하고 같은 선택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다가, 언니는 했고 저는 아직 버티고 있다고 해서 뭐 누가 더 낫고 누가 덜 낫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처음 책을 받고 했던 생각은 내가 꼭 수인의 말을 하고 싶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유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 수인이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슬픔에 나도 똑같이 너무나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순간에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없는 상태의 수인이라고 느껴져가지고, 제가 거기에 같이 앉아서 물론 감독님이 거기서 막 어떤 인물로서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같이 버텨주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제가 그 수인을 하게 돼서 너무나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배우로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슬픈 상태의 수인을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뭔가 응원하는 마음이 들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앞으로 계속 시위를 하든 수인이가, 그 다음에 그렇다고 내 애들을 누가 봐주는 거 아니니까 결국에는 언니 얼마나 받아요? 라고 물어보면서 합의를 하든, 어떤 누구도 그녀의 삶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삶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제 삶도 매일매일 아이들과 전쟁이긴 하지만 네. 그 순간에는 그 두 아이들의 엄마로서 정말 무조건 간다, 뭐 무조건 살아내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사실 저는 이 영화 속의 녹물이 굉장히 장르적인 장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장르를 현실화시키는 거는 진짜 그 얘기 하잖아요. 공기가 진짜 뗀뗀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세 배우가 각각 붙으면서 만들어내는 그 케미스트리가 이 영화의 그 공기를 표현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님들께 또 어떤 부분에 중점도 캐릭터 연기를 하셨는지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관객분의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